그러면 수업을 계속하죠. 지금 12장 글로벌 그러니까 선진국의 금융위기, 금융위기의 과정 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까지 지난 시간에 어떻게 금융위기 일반적인 금융위기도 어떻게 발생하며 지난 2007, 2009년 금융위기는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까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이제 그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뭐 과정을 설명했으면 그게 뭐 원인을 좀 설명하는 셈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또 드는 것이 이제 정책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정책 부분을 들고 있는데, 주택가격 거품으로 연준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몇몇 경제학자들은 2003년에서 2006년 기간 중 연준의 저금리 정책이 주택가격 거품을 초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중앙은행이 왜 저금리 정책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때가 소위 IT법을 본 계기입니다. IT법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IT법을 이때 이제 소위 뭐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등 지금 이야기하는 회사들은 지금 이제 살아남은 리딩 IT 기업이지만, 그 외 수많은 IT 기업들이 이때 엄청 뭐 신생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고. 그래서 뭐 그때는 IT 기업만, IT 이름만 붙이면 엄청나게 돈을 끌어들이면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그러니까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 초까지 그러다가 그게 2003년, 2년, 3년 정도에 이 IT 버블이 붕괴를 했습니다. 뭐 거품이란 것은 당연히 붕괴를 하는 거죠. 그래서 IT 버블 붕괴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이 뭐 혼돈에 빠지게 되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엄청난 불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미국 중앙은행이 이 기간 동안에 강력한 이제 저금리 정책을 취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소위 이자율 낮추는 그런 저금리 정책을 취했는데 한 2003년 정도에 취했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별 이의가 없는데 뭐 당연히 그건 해야 될 일을 했는 거죠. 그런데 IT 버블 붕괴에 따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난 뒤에도 그 정책 기조를 안 걷었다는 이야기죠. 안 걷고 계속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원위치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이자를 계속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통화 팽창이 계속 이루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주택가격 거품으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한 학자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테일러, 유명한 거시경제학자죠. 테일러 교수는 낮은 그러니까 정책금리로 인해 가지고 모기지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택 수요를 자극했다라는 거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제공을 촉진했고, 이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도 대출을 해주게 되더라. 그 결과 주택가격 상승과 버블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낮은 이자율이 낮은데 왜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 제공을 해줬냐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이자율이 낮다 그러면 금융기관으로서는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결국은 예대 마진이죠. 금융기관으로서는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 수익의 원천인데, 일단 이자율 수준이 낮아버리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8%에서 뭐 예대 마진을 한 2%는 뭐 하면, 그러니까 8%로 빌려주고 6%로 조달하고 뭐 이 정도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뭔가 하면 3%다. 대출금리가 3%다. 뭐 조달금리가 뭔가 1%인데, 그럼 대출금리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 배로 받기는 힘들죠. 조달금리가 1%라 그러면 대출금리는 끼켜야 2%가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자율 수준이 낮으면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은 나빠집니다. 수익성이 나빠진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전체적인 수익을
수익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산을 늘리는 거죠.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뭐 그런 인센티브가 있죠. 어쨌든 낮은 금리가 일시적인 것은 몰라도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그러면 뭐 그런 것 자체가 금융기관의 행동에 뭐 어떤 행동을 이끌어가는 뭐 원인이 된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도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MBS, CDO 문제가 있지만 이제 뭐 문제는 다 있는 거죠. 양쪽이 다 있다라는 것은 이제 뭐 어쨌든 이런 논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 일단 정책적으로도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일각의 주장입니다. 그 결과 주택가격과 거품이 일어나 주가격이 뭐 지나치게 오르니까 지나치게 오른 것은 거품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미국 중앙은행 입장으로서는 아니다라고 이제 방어를 하죠. 방어를 하면서 어떻게 방어하냐 그러면 이때 이제 뭐 다행히 버냉키가 페드 의장이 됐죠. 이 버냉키 같은 경우에는 범인은 페드의 낮은 금리가 아니고 오히려 모기지 상환액을 낮춘 새로운 모기지 금융상품의 확산.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야기했죠. 그 어저스터블 조정 가능한 소위 그 이자율 정책. 그러니까 대출에 대해 가지고 초기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은 상환 그러니까 원금 상환을 하나도 하지 않고 낮은 이자율로 줬다가 그 다음 한 3년 5년 뒤에부터 이제 정상적인 아니면 정상보다 더 높겠죠. 못 받은 걸 받아야 되니까 그 이자율과 원금 상환을 받으려는 요구하는 그런 식의 상품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오히려 이제 모기지 상환액을 낮췄다. 초기에는 낮춘 거죠. 낮추니까 소위 투기성 모기지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품을 누가 받느냐 그러면 실수요자는 이런 상품을 별로 이런 상품에 관심을 안 가지죠. 단지 몇 년 동안에 집값 오르면 그 돈 벌겠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상품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모기지 상한액을 낮춘 새로운 모기지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투기를 조장했다. 그 다음에 주택 구입을 완화시킨 대출 기준의 완화. 그러니까 뭐 이 직장이 있든 없든 옛날에는 직장 없다 그러면 정해진 월급 없으면 절대 모기지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관계없이 무조건 뭐 대출해줬다. 이런 거 완화된 대출 기준의 완화. 뭐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주문제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중국과 인도에서의 자본 유입.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을 올린 원인이다. 페드의 낮은 금리보다는 낮은 이자율보다는 이런 것이 그 원인이다라는 거죠. 자, 뭐 그렇게 이제 논쟁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여기서 딱 우리가 교과서에서 잘라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다 책임입니다. 다 책임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책임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정책적으로도 분명히 비난을 받을 여지는 있다. 그죠? 실제적으로 뭐 2006년 정도에 미국 페드에서 굉장히 용비어천과 같은 보고서를 한번 냈습니다. 그러니까 Great Moderation Period라고 해가지고 뭐 1980년대 이후부터 거의 한 25년 동안에 미국에서는 거의 뭐 두드러진 불황 없이 굉장히 경제가 잘 굴러갔다. 잘 갔다. 근데 그 원인은 뭐냐? 자기들이 정책을 잘해가 그렇다. 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래요. 입방정을 떠면 그때 이제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사고가 터질 때쯤 되면 그 정도 뭔가 하면 이렇게 자기들이 뭔가 도취해 있을 때 되면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생겼다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본다 그러면 분명히 페드에서의 정책 자체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금융상품, 금융자유화의 규제 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죠. 지나친 뭐 금융 새로운 상품, 그 다음에 새로운 그 대출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원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나오죠. 중국과 인도에서의 자본 유입. 이제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좀 낮았지만 이때 뭐 한참 뭐 중국 자본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계가 많이 잃었죠. 우리나라도 중국 자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 뭐 투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였죠. 특히 이제 제주도가 제일 대표적이었죠.
근데 그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타성적인 아니면 그 진짜 그 무식한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그 목매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자본이 없을 때 외국 자본에 뭔가 하면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에도 경상수지역자가 많아가지고 돈이 넘쳐나가지고 주체를 못해서 다 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판에 지금 이 판에 가가지고 외국 자본 유치를 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좀 황당한 이야기죠. 뭐 이미 그래 된 지가 뭔가 그때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자본 유치를 뭐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뭐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몰라도 자본 유치 자체를 그 좋아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히 뭐 부동산 투자, 개발 투자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지자체에서 뭐 춘천이나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이 끌어들인 것을 뭔가 지자체장의 실적, 지자체의 실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데 특히 이제 이게 중국과 인도에서의 자본주의 왜 이런 나라가 미국에다 투자를 하느냐라는 거죠. 미국에 투자를 하느냐 그러면 그 원인은 이겁니다. 두 나라가 두 나라가 경상수지 적자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소위 뭐 거시에서 이야기했죠. 글로벌 임밸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것이 경상수지 흑자가 많다 그러면 그 나라는 외환이 넘쳐납니다. 외환이 넘쳐난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뭔가 하면 자국보다 외국까지도 투자를 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도 넘쳐나기 때문에 개인들이 뭔가 하면 자유롭게 외국 주식을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가서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개별 펀드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아니면 뭐 이 금융회사, 미래에셋을 비롯한 대형 펀드들이 뭔가 나가서 엄청난 랜드마크 건물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걸 사들이고 있다는 것은 경상수 적자가 많아서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로서는 그래서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우리가 뭔가 이런 건물을 사들였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뭔가 뭐 자부심을 조금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세계 경제 차원에서 보면 그거는 글로벌 인벌스의 원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거는 지속되기는 힘듭니다. 지속되기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나라에 대해 가지고는 세계적으로 이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는 뭐 환율 조작국 그런 이야기를 하죠.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는 나라라는 이야기죠. 나라는 분명히 자유변동이라면 자유변동 환율제에 있으면 그러기 힘듭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그렇다는 말은 뭔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뭐 옛날같이 직접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사고 팔고를 통해 가지고 개입을 하진 않죠. 개입을 하진 않지만 뭐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외국 부동산을 많이 사게 한다. 아니면 연기금을 통해 가지고 외국 주식을 사게 한다. 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 환율 조작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흑자만큼을 외국에다 투자를 하는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일본이 이제 된통 두드리 맞았던 것이 플라자 협정으로서 두드리 맞으면서 일본이 이제 푹 꺾였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지속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가 뭔가 하면 규모 자체가 1등, 뭐 1, 2등은 아니니까 지금 대표로 두드리 맞진 않죠. 대표로 두드리 맞고 있는 것은 지금 뭐 중국이죠. 그죠? 중국인데 이제 덩치가 워낙 크니까 액수가 훨씬 크니까 대표로 두드리 맞는 건데 GDP에서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사실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GDP에서 비율로 보면 흑자 규모가 우리나라가 훨씬 큽니다. 뭐 제일 큰 건 우리나라, 대만, 뭐 이런 나라, 독일 이런 나라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로를 쓰기 때문에 그걸 환율 조작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어중간하고 제일 두드리 맞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다음에 인도도 그런 식으로 흑자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흑자가 많은데, 자, 이게 이제 흑자가 많으면 자기 나라들은 좋겠죠. 재산이 많은 사회에서.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이런 거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돈은 어디 가느냐? 결국은 자산에 갑니다. 자산에 가는 겁니다. 돈이 많다 그러면 그 돈은 뭔가 하면 결국은 돈 더 벌기 위해 가지고 소위 투기 자본이죠. 뭐 투자인지 투기인지 어쨌든 자산에 가는 거죠. 주식이나 부동산에 가는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가면서 주가의 거품이 생기고 부동산의 거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사실은 미국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도 부정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이 거품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좋으면 한 나라는 좋을지 몰라도 세계적으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뭔가는 그거 자체가 뭔가 하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쪽이 돈이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버블이 원인이 뭐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정책이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책임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 위기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국가 채무 위기, 이거는 이제 분리된 것, 분리돼서 분석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오버랩 겹치기 때문에 거의 같이 발생했는 것이다. 이걸 합쳐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뭐 시작은 미국이 먼저였죠. 미국이 먼저였는데 어쨌든 그게 합쳤어. 그리고 미국이 먼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금융사정이 나빠지니까 이게 여기다가 뭔가 하면 불을 붙여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불을 붙여도 뭔가 하면 여기 화약이 없다 그러면 안 터질 건데 화약은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책임은 책임인데 트리거를 뭘 했느냐라고 보면 트리거 자체는 그냥 더 나빠진 세계적인 금융시장 상황이 하나의 그 도화선이 됐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자, 2007년에서 2009년의 금융위기가 재정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가지고 이 금융위기로 재정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발생했고 결국은 이자율이 급등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금융 위기가 이제 유럽 국가 채무 위기를 뭐 불을 질렀다라는 표현이 이겁니다. 이때 미국 금융 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금융 위기로 세계적 금융 위기가 되고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어지죠. 그래 되니까 뭔가 세계적으로 다들 경기를 어떻게든 조금 더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이라는 것은 통화를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뭔가 하면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난 겁니다. 뭐 요것 때문에 늘어난 건 아닌데 어쨌든 원래부터 재정 적자가 많은 나라에서 다시 또 재정 정책을 더 하려고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훨씬 더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야 적자가 너무 많은 나라인데 저 나라는 빚을 못 갚을 것 같은데 저 국가의 정부 부채, 국채죠. 국채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커진 겁니다. 커지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그 국채의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확 오르는 거죠. 뭐 선진국 국채의 시장 이자율이라고 그러면 뭐 1%, 2%입니다. 1%, 2%. 뭐 이때는 더군다나 전 세계적인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20%, 30%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국가 채무 위기가 발생한 거죠. 이 표현은 조금 잘못됐는데 순서로 봐가지고는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이 먼저입니다. 먼저고 그리스가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가 네 번째고 그리스가 터지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이탈리아까지 이게 폭발하느냐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나라는 터져버렸고 이탈리아까지도 이제 위태위태한 지경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탈리아까지 터지면 이거는 뭐 유럽이 전체 다 뭐 붕괴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감 때문에 이제 그리스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왜 그리스냐 그러면 앞에는 먼저 터졌고 그 다음에 덩치는 적었습니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또 덩치는 적은 나라고 뭐 스페인은 먼저 터졌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는 뭐 덩치도 꽤 됐는데 규모가 엄청났었죠. 엄청났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정도 문제가 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를 그냥 놔뒀다가는 유럽 전체가 완전히 다 망할 지경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이탈리아까지 그냥 불이 번져버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되니까 그런 판단이 되니까 이제 유럽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리스에 이제 불을 끄기 위해 가지고 온갖 이제 그 돈을 집어넣기 시작하죠. 어쨌든 유럽의 국가 채무 위기로 인한 고통은 유로화의 존속 가능성을 계속 위협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리스 금융위기 났을 때
나도 판단에 그랬어요. 저거 해결 안 된다라는 거죠. 해결 안 된다라는 것은 유일한 해결 방법은 그리스가 유로에서 나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금융위기는 어떻게 해결되냐? 우리나라 경험을 보면 이제 그 복귀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어떻게 벗어났냐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뭔가 급등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환율이 급등, 즉 통화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되면서 흑자를 많이 기록했죠.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그 금융위기 때 위기로 발생했던 적자 부분을 다 갚고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뭔가 하면 외환 부족인데 왜 돈이 뭐 내국도이든 외국도이든 어쨌든 뭐 내국 돈이 없어도 외국에서 벌어들으면 되니까 국내에서 돈이 갑자기 생길 건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많이 벌어와야 되는 겁니다. 많이 돈을 벌어와 가지고 해결돼야 되는데 많이 돈을 벌 방법은 우리나라 물건을 싸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물건을 많이 파던 나라였는데 물건 가격이 싸지니까 수출이 뭐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물건 가격이 뭔가 하면 한 20% 떨어지니까 수출은 뭔가 하면 한 50% 늘어난 겁니다. 50% 100%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더 싸게 팔더라도 소위 박리담이가 되는 거죠. 박리. 근데 박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달러로 이야기하지 원화로는 그대로입니다. 원화로 물건 가격은. 그러니까 생산 가격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위기는 극복이 되는 겁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는 대부분 환율 조정. 환율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극복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는 환율이 없죠. 유로에 있는 나라들은 환율이 없습니다. 다 유로를 쓰는 겁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한 번에 모든 물건 가격을 싹 낮춰버리는 겁니다. 국내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면서 외환으로 나타내 외국에서 파는 물건 가격을 한꺼번에 다 낮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워풀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이 됐던 거죠. 됐던 건데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죠. 외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그러니까 외화보다 원화 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이고 뭐 외국 여행 가려고 그러면 비싸지고 수입된 물건은 비싸지고 이제 그런 문제는 있는 거죠. 그런 문제는 있지만 뭔가 하면 한꺼번에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로 속에 있던 그리스라는 것은 그런 수단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 막강한 소위 수출 잠재력이 있습니다. 상품은 아니지만 서비스죠. 세계 관광 최대 강국입니다. 뭐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뭐가 인프라만 제대로 돼 있고 뭐 서비스만 제대로 돼 있고 뭔가 하면 가격만 싸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리는 데가 그리스입니다. 그 이야기는 가격만 좀 떨어지면 확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가격이 어떻게 떨어져야 되느냐? 환율이 있다 그러면 해결되는데 환율이 없다 그러면 유일하게 가격 조정되는 것은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임금 낮추는 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이때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가 유로에서 탈퇴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지나가 보니까 탈퇴를 안 하고도 그 자체 내 임금이 떨어지면서 해결은 됐습니다. 자체 내 임금이 떨어진 것은 이제 이 그리스가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쨌든 실업률이 뭔가 하면 50%가 넘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거의 90% 정도고 지금도 뭐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뭐 어떻게 옛날에는 그러더라도 정부에서 세금으로 뭔가 하면 돈을 다 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못하고 나니까 결국은 그렇고 나니까 이제 임금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뭐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가격이 다시 조정되면서 이런 문제는 다 해결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유럽의 국가 채무 위기, 이게 이제 또 거기다가 불을 더 붙였죠. 미국이 불을 붙였는데, 뭐, 거기다가 유럽의 국가 채무 위기까지도 불을 더 붙여가지고 큰 글로벌 금융 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가을에는 뭐, 미국 주식 시장이 뭐, 폭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치솟는 이자율에 직면한 차입자들은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을 급격히 줄이죠. 그래서 실업률이 2009년 후반에는 10%까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불황이 발생하죠.
실제 이게 터졌을 때 이때쯤 되면 이 불황은 29년 대공황의 불황보다 더 심한 대공황보다 더 심한 충격이다 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하고 아주 두려움에 떨었었는데 뭐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주 어떻게든 잘 해결은 됐습니다. 어떻게든 잘 그 위기는 어떻게 하든 뭐 강력한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걸 극복한 것은 사실은 정책입니다. 강력한 정책에 의해 가지고 뭐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수단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그 위기는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 그게 벗어났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때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러면 시작은 신용 스프레드, 그러니까 이게 그 신용 스프레드 보면 이게 그러니까 그 회사채하고 그다음에 국채하고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용 스프레드가 그 나라 내의 자금 사정에 집힙니다. 나라에 대해서 자금 사정이 얼마나 어렵냐라는 거죠. 소위 돈 가뭄의 정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막 터지면서 이래가지고 확 올라가가지고 2008년 말 되니까 거의 6%까지 올랐다. 600bp까지 올랐다. 500bp까지 올랐다. 엄청난 이 돈 가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페드가 들어가가지고 돈을 퍼붓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밑으로 확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큰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이러니까 이제 정부가 뭐 이런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위기를 국면을 탈출합니다. 탈출하는데 일단 당장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하는 것은 단기적 대응과 회복은 구제금융이죠. 결국은 베일아웃이라고 합니다. 베일아웃. 구제금융이라는 것은 금융기관 파산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이라는 것은 갚아야 될 돈을 못 갚죠.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뭔가 하면 갚아야 될 돈, 만기가 돌아왔는데 그 돈을 못 갚고 예금을 찾으러 왔는데 예금을 못 갚게 되죠. 예금을 찾아왔는데 거기에 응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냥 국가가 그 구제금융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돈을 그냥 다 빌려주는 겁니다. 다 빌려줘가지고 파산을 막는 거죠. 금융 부분을 살리고, 왜냐하면 전염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근실한 금융기관마저도 다 따라가지고 다 파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을 살리고 전염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는 금융위기 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 또는 기업마저도 재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니면 뭐 돈을 빌려줘 가지고 구제를 하는 거죠. 그런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파산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파산, 자체로 파산 끝나면 뭐 문제가 없는데 그게 한두 개 파산되고 나면 연쇄적으로 다 파산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두 개라도 파산을 막은 거죠. 심지어는 소위 대마불사 기업까지도 구제한다. 이제 이 대표적인 것이 이때는 GM 자동차였죠. 근데 이제 이게 참 논란은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 게,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만 구제합니다. 대부분 금융기관만. 왜냐하면 금융은 공공적인 성격이고 전염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걸 구제를 하는 거죠. 대신에 뭔가 하면 물론 그만큼 거기 따라 가지고 책임은 다 물립니다. 지금 물리는데 GM이라는 기업을 구제하자라는 데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GM이 노조가 제일 세고 표가 제일 많으니까 결국은 자동차 노조가 원래 그렇죠. 미국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제대로 작동하는 노조는 자동차 노조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노조가 약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GM을 어쨌든 뭐 소위 대마불사라는 명분으로, 이 와중에 GM까지 망하면 너무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 전체가 완전히 망한다, 폭망한다 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GM에 엄청 돈을 주면서 일종의 국유화를 한 겁니다. 국유화를 했다가 이제 정상화되고 난 뒤에 다시 민영화를 해놓은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마불사 논리로 기업까지도 구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경기부양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늘리죠. 그래서 이제 재정지출을 늘리고, 그 다음 조세삭감, 뭐 이런 이 패키지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표준적인 과정이죠. 위기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한 나라인 일본은, 근데 이제 이러고 나니까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이제는 정책 공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다들 개방 경제죠. 여러분들이 거시경제 시간에 배웠지만 정책 효과, 개방 경제에서는 정책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 자체에서 재정 정책 아무리 해봐도 그 효과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모든 세계 나라가 동시에 정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런 일이 터지면 선진국들이 다 같이 공조해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취하는 거죠. 만약에 그때 한 나라가 정책을 안 취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 나라는 덕을 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정책을 취한 효과를 자기만 보는 거죠. 자기 나라 수출품이 더 늘어나면서 자기 나라들은 성장이 더 되고 흑자도 더 많이 얻게 되는 그런 이제 덕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 더군다나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허우적대는 나라의 세금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나라가 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끼리는 이제 어느 정도 페어플레이 하는 이제 룰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G5고 G7이고 이제 모임에 사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그러면 EU,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은 미국, EU, 일본 이렇게 세계에서 세 축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책 공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제 정책을 공조 같이 하는데 일본도 일본에서 문제가 터지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도 총 거의 6천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 부양 대책을 실시한 겁니다. 실시한 거죠. 뭐 유럽도 그랬고 다 양적 완화, 다들 양적 완화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엄청난 재정 지출을 한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엄청난 진통제를 초강력 진통제를 완전히 놔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은 이제 낫게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고 나가지고는 이 초강력 진통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뒤에 다시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나니까 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과도한 또 진통제를 너무 놔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 해결되고 끝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진통제를 자꾸 찾다가도 뭔가 하면 이 부작용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 따져본다 그러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문제도 해결이 됐냐 그러면 위기는 극복을 했습니다. 많은 펀더멘탈한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여전히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잉 자본의 문제, 그런 게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과잉 자본의 문제. 자, 이게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과잉 자본의 경제 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으면 문제입니다. 과잉 자본이 뭐냐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빈부격차가 그렇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하면 과잉 자본이 생깁니다. 부자가 자본을 가지는 거죠. 빈부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뭔가 하면 부자는 더 많은 재산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그 자본이 어디 가느냐? 결국은 다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돈은 어디 가느냐? 돈 더 벌 데 없냐라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돈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돈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게 뭔가 안 줄어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거품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품이 쉽게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오를 땐 좋습니다. 오를 땐 좋은데 만약에 이게 거품인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터지면 그때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전히 뭐 지금은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해가지고 터지면 바로 이 봉합을 하고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데 그걸 몇 번 더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이런 진통제가 몇 번 먹을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걱정은 걱정이죠. 자, 이런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지금 같은 이런 표준적인 패키지가 아닌 표준적인 우리 교과서적인 패키지가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한 것이 이제 이 경우입니다. 라트비아 아니면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죠. 말레이시아는 다음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뭐 라트비아도 사실은 개도국이죠. 근데 이제 참 이것도 참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라트비아는 선진국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는 선진국에 가 있고 가 있는 거는 참 이 재미는 과연 이런 나라가 선진국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유럽은 그냥 유럽 전체를 다 선진국으로 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91년도 구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라트비아는 자신의 안정화 정책과 재정 프로그램 덕분에 2004년 EU에 가입하고 2014년에 유로에 이제 가입합니다. 유로존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나라도 자기 통화를 버리고 유로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자기 통화 버리는 게 왜 좋냐? 그러니까 이 동유럽 국가들은 다 거기다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부분도 있죠. 그렇게 되면 뭔가 하면 유럽 사람들이, 서유럽의 부자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 나라에 관광을 쉽게 많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많이 올 수 있고, 어쨌든 돈이 같으면 뭔가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되는 겁니다. 편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그 반대급부는 자기 나라가 통화 정책, 환율 정책이라는 그런 정책 수단은 잃게 되는 거죠. 그거는 포기하지만, 어쨌든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에 가입하면 자기 나라도 소위 선진국 그룹에 가입하면서 선진국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유럽의 그 소련에서 독립했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일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에 끝까지 가입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유로에 가입하는 나라가 어디냐? 영국하고 스위스입니다. 영국하고 스위스. 영국은 전통적으로 독립적인 정책. 섬나라가 언제든 영국은 완전히 유럽하고는 경제 시스템이 틀려요. 우리가 영미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럽식, 대륙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 시스템, 법률 체제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국은 지금 유로에서 빠져나가버린 거죠. EU에서 빠져나가버렸죠. 스위스는 소위 말해서 영세 중립국을 표방하죠. 그러니까 진짜 열강 틈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항상 뭔가 또 우리는 독립이 최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독립이죠. 당연히 경제 정책에서 독립이고, 통화도 딴 나라 통화 안 쓴다는 거죠. 독립적인 통화를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위스. 그 두 나라가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 서유럽에서 예외적으로 유로에 안 들어간 나라고, 나머지는 다 유로에 들어가 있죠. 동유럽도 다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라트비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이 들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굉장한 역경을 겪었습니다. EU 가입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이에 역경을 겪었는데, 라트비아 경제 정책은 낮은 수준의 재정 적자와 유로화에 대한 고정 환율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소위 시장 경제로 접어들면서 경제를 잘 이제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 시장 경제로 접어들면서 다들 잘 운영이 됐던 이유가, 다행히 공산주의 있을 때 뭔가 하면 다들 못 살았죠. 못 살았기 때문에 임금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장이 빨랐던 것은 낮은 임금 덕에 성장이 빨랐던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인프라는 있었고, 어느 정도 산업 인프라는 유럽 국가였으니까 있었고, 그래서 이 소위 독립국가 연합으로 소위 소련에서 독립하고 난 뒤에 이제 많은 유럽에서의 공장들이 동유럽에다가 공장을 많이 짓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많은 현대, 대우, 삼성 온갖 회사들이 유럽의 주 공장들이 다 동유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낮고 교육 수준은 높고, 그러니까 체코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제 기계 공업이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나라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제 그 서유럽에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로존까지 가입하는데, 자, 그 과정에서 다들 한번 진통을 겪습니다. 라트비아가 2007년 자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그때는 뭔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뭔가 하면 이제 대출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금융경화도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하면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줬죠. 세계 은행을 보면 중국 은행들이 앞에 1, 2, 3, 4 쭉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돈 수요도 많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거기다가 돈도 빌려줘도 뭔가 하면 다들 잘 하더라 싶으니까 마구 빌려줍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저런 빠르게 성장한 나라에서 은행이 과잉 팽창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게 이제 까딱 잘못하면 바로 이제 뱅킹 크래시가 됩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경기가 한번 나쁘면 뭔가 하면 그때부터 몇 개 대출만 부도가 나게 되면 그게 이제 은행 전체적인 이제 위기를 만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이런 은행이 이제 부도가 났다. 그래서 라트비아는 은행 자본 재충전하고 외국 자본 조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은행에 따른 금융시장 붕괴를 위해서 뭐 이 은행 살리려고 그러면 한 75억 달러 유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유로에 저기 IMF에 가죠. IMF 가서 이것 좀 빌려주십시오. 빌리고 대신에 우리가 혹독한 뭐 IMF가 빌려주는 대신에 구조조정 패키지를 이제 따르는 겁니다. 따라야 되는데 안 갔죠. 라트비아가 안 갔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자체적으로 해결했어요. 어차피 빌려도 패키지는 동일합니다. 어차피 IMF에서 돈을 빌려오더라도 우리가 재정을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재정을 줄이고 세금을 걷는 과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고 그냥 했는 거죠.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정부 근로자의 25% 해고, 공무원의 4명 중에 1명을 해고하고 봉급 40% 삭감. 엄청나죠. 사회복지 지출 삭감. 이런 걸 하면 금방 회복됩니다. 가격 조정이 필요한 거죠. 가격 조정을 하면 금방 회복됩니다. 이래가지고 25%를 상회하는 경기 수축을, 그리고 성장률이 마이너스 25%를 기록했는데 그 뒤에 한 2, 3년 만에 뭔가 하면 다시 위기 전까지 수준까지도 회복을 했더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 몇 년 만에. 그래서 2007년에 그 일이 터져가지고 오는데 그게 몇 년 만에 그걸 회복했으니까 2014년에 유로주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뭔가 하면 하나의 남다른 대응이다. 그래서 자, 우리도 다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라트비아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하죠. 소위 이걸 가지고 확장적 수축이라고 이제 평가는 합니다. 성공을 했으니까 확장적 수축이지 실패했다 그러면 수축적 수축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수축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확장적 수축이 된 거죠. 라트비아의 성공 모델은 유로존에 들어가려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었고 여타 국가에는 적용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하느냐 그러면 이미 국민의 단합이 된 겁니다. 그리스는 뭔가 하면 근로자 10% 자르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전 국민이 나와가지고 다 데모를 합니다. 다 파업과 데모를 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는. 그런데 여기는 근로자 25% 해고 봉급 40% 삭감해도 뭔가 하면 국민들이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 뭔가 하면 리더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잘 설득을 했는 거죠. 자, 우리가 뭔가 하면 이래가지고 빨리 이렇게도 해야지 빨리 유로존에 가입해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이제 꿈을 국민들이 하고 공유를 했던 거죠. 국민들도 이제 그런 꿈을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혹독한 이런 고통을 감내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이 공산주의 정권에 있던 그런 나라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미 뭔가 하면 이런 힘든 것은 잘 겪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을 맞은. 지금 세대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세대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왜 해? 이렇게 할 겁니다. 다 반대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뭔가 하면 그 전에 더 힘든 것도 겪었는데 뭐 이 정도야. 그러면서 뭔가 하면 다시 그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책이 가능했다. 가능했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체의 뭔가 긴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뭔가 동의를 잘 이끌어내 가지고 긴축을 통해 가지고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말레이시아 예를 들는데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이제 동남아시아 금융위기라고 해서 하면 시작은 태국입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우리나라가 4번째 마지막이었습니다. 화룡 점점을 찍었죠. 규모도 앞에 3군데하고 정도가 안 될 정도로 큰 규모였고. 어쨌든 그렇게 4나라가 그때 98년에 금융위기, 97년부터 태국 같은 경우는 96년 말부터였습니다. 96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96년 전반을 거쳐가지고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3나라는 IMF에 돈 빌리러 갔죠.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태국은 IMF에서 돈 빌리러 갔는데 말레이시아는 돈을 안 빌렸어요. 안 빌리고 어쨌든 그걸 다 자기 힘으로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는 돈 빌리러 간 이유가 외환당국에서 뭔가 하면 이 불을 끄겠다고 뭔가 하면 외환을 다 써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안 빌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지금 또 다시 지금 수상을 하고 있는 그 강력한 지도자께서 사전에 뭔가 하면 자, 이 상태의 변화를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기 전에 3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뭔가 하면 딱 스탑을 시켰습니다. 더 개입 안 하고 환율이 그러니까 그 말레이시아 환율이 그 환율이 오르는 것을 말레이시아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도록 용인을 했던 거죠. 외환위기라는 것은 환율이 제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발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환율이 그렇게 갑자기 움직인다 그러면 수입제는 비싸지고 뭐 외국 여행 가려고 그러면 비싸고 그런 고통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생산 기업들도 생산 원자재 중간재 가격이 오른다라는 고통은 생기겠지만 그러나 수출 물건은 더 싸집니다. 그러면 수출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때 환율이 뭐 좀 심하게 움직이더라도 그걸 인내만 한다 그러면 외환위기는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하면 그 외에 이제 재정 긴축도 하고, 재정 긴축도 하고. 어차피 IMF 가더라도 돈 빌려오더라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율적으로 훨씬 더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돈 안 빌리고 다 해결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건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제 뭐 끝까지 갔던 겁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다 털고 나가지고 손들었다라는 거죠. 정책적인 아집이랄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그래요. 끝까지 부정하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뭐 다 국가하다. 이건 별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서는 뭔가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폭파 직전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 대응. 세계적으로 된통하면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시 이런 재앙이 안 생기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이제 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죠. 그게 소위 뭐 우리나라가 이제 선도적으로 나가가지고 G20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지도자들은 자국 경제 및 금융 부분을 구조하기 위한 개별 국가별 비상 구제 금융뿐 아니라 보다 안정적이고 건실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개동국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 나라 하나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쳤고 그러나 이제 동남아시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는 야 저것도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공유했죠. 왜냐하면 그게 선진국까지도 영향을 미쳤는데 뭐 어느 정도 이제 문제구나 정도 했죠. 그러나 미국에서 시작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로는 완전히 선진국들이 다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는 이 선진국에서의 금융위기는 다 글로벌입니다.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큰데 한 나라만 터지면 전체가 다 전 지구적으로 뭔가 하면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 각각이 알아가지고 잘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터지면 뭔가 하면 각자 알아가지고 잘 하라. 라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 일이 안 터지도록 막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건실한 거시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져본다 그러면 이제 뭐 교훈으로 어떤 부분이냐? 미국이 방만한 낮은 저금리 정책을 했다.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융이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의 하나의 원인으로서 저금리 정책, 지나친 저금리 정책을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기서 뭔가 건실한 거시경제 정책을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 하부 구조를 강화한다. 하부 구조라는 것은 소위 안전망입니다. 안전망이라는 것이 예금보험이랄까 아니면 뭐 중앙은행의 모니터링 기능이랄까 뭐 이런 거 아니면 금융 감독 기능 이런 것이 하부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 교육 및 소비자의 보호 정책을 개발. 뭐 모든 아까 누가 책임이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이라고 했죠. 그건 소비자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책임입니다. 소위 거품을 쫓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금융은 위험합니다. 거품을 쫓는 사람이 많은 사회다. 요즘 그렇죠, 그죠? 그거는 금융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언니가 생각하죠.
그런 차원에서 금융교육,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 소비자 보호 정책, 그러니까 이야기죠. 비트코인 이야기할 때, 암호화폐 이야기할 때, 저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거다. 우리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자유와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에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저게 소비재라 그러면 소비자 보호 정책을 하겠는데 소비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소비자 보호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호를 잘못하다 보면 개인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전체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이제 그게 크게 문제가 됐죠. 선진국들은 왜 그래 말을 안 듣느냐 그러면 국가가 개인에 개입하는 걸 다들 되게 싫어하죠. 되게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이 뭐 말 잘 듣던 공산주의 국가들이 제일 말 잘 듣죠. 그러니까 중국은 상대적으로 말 잘 들어가지고 제일 잘 막았습니다. 잘 막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잘 막은 건 잘했지만 그게 또 잘하는 행동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유와 그 다음에 이 뭐랄까 그 정책을 따르는 거, 이 갈등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시 건전성 주제 및 미시 건전성 주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한 거죠. 거시 건전성 주제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건실한 거시 경제 정책을 항상 잘하고 있느냐, 미시 건전성 주제라는 것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다 나라별로 정책 상황을 비교 검토하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개선하자. 그리고 서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교환하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대응입니다. 그래서 국제 차원의 정책으로서는 범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사전적 감독 방안 마련하고 금융시장 규율을 강화하고 시스템 위험을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 감독할 때도 동일한 그 룰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젤 2, 뭐 바젤 3 이런 얘기하죠. 개별 국가에서 뭔가 하면 다 은행 감독 룰을 다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은행 감독이라는 것은 소위 이제 그 자선, 그 다음에 이 자기 자본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죠, 그죠? 어느 정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라라는 건데 그 기준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소위 BIS라는 세계 기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선진국 은행들이 동일하게 이제 그 정책을 그 룰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제 차원의 정책을 하는 거죠. 집단 행동의 문제를 피하고 정책 시행이 국가의 성장 목표와 상호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총괄적 계획이 동시에 작성되기 시작했고 이 가운데 최초로 2009년 G2N에 의해 출범한 MAP, 이게 이제 이런 대표적인 거의 최초의 이런 집단적인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국제 차원의 정책 프로세스고 정책 공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집단 행동은 다르죠. 허드 비헤이버. 이 문제를 피하고. 금융의 제일 큰 문제가 허드 비헤이버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면 다 가면서 뭔가 하면 오른다 그러면 다 올라가 거품이 생기고 떨어진다 그러면 소위 뭐랄까 공포가 퍼지게 되면 그때는 다 정적 가격보다 훨씬 떨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죠. 이걸 피하고 이게 뭐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 나라 내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니까 더 감당이 한 나라에서 절대 거의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뭐 이게 한번 터지고 나면 처음에는 이런 게 작동합니다. 좀 모여가지고 뭐 하는데 지금 이제는 아무도 이런 거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안 가지고. 그다음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니까 다들 뭔가 하면 딱딱딱 해가 우리나라만 백신 또 우리나라만 먼저 맞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이제 세상입니다. 세상이. 자, 이게 이제 장기적인 대응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자, 지금까지가 선진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이 없으면 시간이 얼마 없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신흥시장국의 금융위기, 소위 개도국의 금융위기입니다. 개도국. 우리나라가 겪었던 금융위기를 포함한 개도국의 금융위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 12장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다른 것은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금융위가 낳는 채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뭐, 1단계 금융위기의 촉발, 경로 A, 신용의 과열과 붕괴. 동일하죠. 그러니까 거품이 생겼으니까, 신용 과열이니까 거품이 생긴 거죠. 그러면 거품이 붕괴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신용이 과열했느냐? 느슨한 감독과 과잉대출입니다. 과잉대출. 뭐,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금융위 촉발한 채널 같은 경우는 심각한 재정 불균형. 그러니까 이제 금융에서 과잉 대출로 거품이 생겼다.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겼다라는 것이 하나의 채널이고, 그 다음에 심각한 재정 불균형은 또 하나의 채널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 신흥국만의 독특한 채널로 보기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 채널이 바로 앞에 금방 봤던 유럽 4개 나라, 픽스 나라들이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심각한 재정 불균형.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근데 사실은 개도국은 이게 덜합니다. 개도국은 재정 적자를 잘 못 냅니다. 낼 수도 없어요. 그 개도국, 그러니까 신흥국 정부가 세계 시장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니까요. 신용도가 낮으니까.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추가적으로 뭔가 외국에서 이자율 상승, 자산 가격 하락, 뭐 외국적인 해외적인 요인, 아니면 불안정한 정치 체제 이런 거죠. 뭐 극단적으로 뭔가 하면 부정부패에 따라서 그런 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나라의 자산을 왕창 뭐 빼가버리가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죠. 남미 국가들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제 이게 하나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안전한 정치 체제. 현재까지 보면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불안전한 정치 체제, 정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했다는 거죠. 라트비아라는 게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었고, 말레이시아가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정적인 리더가 있었고 정권이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안정적인 정권이라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또 국민을 설득할 수 있었고, 국민이 거기다가 뭔가 하면 동의를 하고 따라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 것이고, 그거는 정치적인 안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뭔가 금융위기는,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기만 아니었다 그러면 금융위기는 사전에 막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항상 뭔가 하면 모든 걸 보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기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죠. 한눈 팔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또 하나의 요인이죠. 근데 이제 신흥국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딱 이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개도국가, 선진국하고 다른 것이 신흥국, 개도국 같은 경우는 다들 외환 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들 외환 위기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외환 위기라는 것은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는 거죠. 뭐 패스 프라브럼, 그것이 배웠죠. 멕시코, 아르헨티나 다 그겁니다. 우리나라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다 외환 위기입니다. 뭐 시작은 은행 재무상태표의 악화로 촉발되는 외환위기. 정부는 이자율을 올렸었다. 은행은 직업불량 상태에 내놓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 상태가 나쁘다 그러면 그때는 은행에 돈을 빌려줍니다. 은행이 외화자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외화자산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게 되면 경제 전체가 붕괴가 되니까 그걸 빌려주는 거죠. 그걸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외화가 줄어들었죠. 외화가 줄어들어가지고 부족한데도 그렇다 그러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야 되는 거죠. 올라야 되는데 또 그건 또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막고 있으면, 그러니까 외환을 풀어가지고, 그걸 안 오르게 하려는 방법은 외환을 풀어가지고 막는 겁니다. 외환 보유고를 써서 막는 겁니다. 시장에 외환을 공급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투기꾼들은 평가 절하를 예상하게 된 거죠. 아, 저 나라 외환 보유고 풀어가지고 환을 막고 있다. 그럼 저거는 결국 못 가더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소위 소로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탁 등장하죠. 등장해가지고 그 나라 통화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베팅을 하는 거죠. 대부분 다 성공했습니다. 그 나라는 영국 중앙은행하고도 한판 붙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뻔해요.
그 사람 눈에 보면 세계금융시장에서 보면 뻔히 보여요. 그게. 뭐 빤한 거죠. 뭐 우리는 괜찮다. 외환보유고 충분하다.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탄이 이것밖에 없는데 조금 쏘고 나면 다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건 뻔한 거죠. 그러면 딱 그거 가지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몇 달 걸리냐의 문제지. 뭐 길면 한 1년 아니면 6개월 뭐 내 대부분 이제 그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가지고 그런 사람만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한 정책 당국으로서는 투기꾼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변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투기꾼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투기꾼이 달라들어 만든 것이 그 나라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심각한 재정 불균형으로 촉발되는 외환위기. 외국 및 국내 투자자들은 그 통화를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로 막을 수 있을까지는 오르는 것을 막다가 그게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팡 터져가지고 위로 올라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신흥국은 대부분 그래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이제 전면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죠. 금융기관이 도산되고 뭐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실업이 확 터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은 뭐 다른 거가 동일합니다. 선진국하고 동일하고 시장하고 동일합니다. 어쨌든 신흥국은 대부분 외환위기로 발생한다. 외환위기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 외환위기. 그리고 이제 이것은 결국은 다 재정 불균형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재정 불균형. 우리나라는 사실은 재정 불균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98년까지 한 번도 재정이 적자인 적이 없었고 항상 흑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국가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극복할 수 있었죠. 그때 그 뒤에 이제 포항제철 등등 국가 보유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빨리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국의 금융위기. 뭐 교과서에 이제 세계적으로 보는 교과서에 딱 이게 나옵니다. 97년, 98년 한국금융위기. 97년 말에 발생했죠. 글로벌 금융 자유화와 글로벌화의 관리 실패의 경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정 문제가 아니었고 시작은 외환보유고 고갈로 터지긴 터졌는데 자 성격을 우리가 분류해 보니까 이게 금융 자유와 글로벌화의 관리 실패다라는 겁니다. 자, 금융 자유화 이게 제일 큰 원인이죠. 그러니까 금융 자유화 이게 이제 글로벌화 소위 자본시장 개방입니다. 자본시장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정책이 잘못된 거죠. 정책 당국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게 뭐 우리가 외환시장 개방 뭐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해야 되겠는데 뭐 어쨌든 선진국에서도 강력하게 너희도 외환시장 개방하라 요구했습니다. 성장률이 그렇게 높고 그만큼 잘 살게 됐고 선진국 특까지 갔으니까 너희도 선진국 같은 정도로 외환시장을 개방하라 라는 요구가 심했죠. 왜냐하면 선진국들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도 투자하고 싶어 한 거죠. 빠르게 성장한 나라니까 저기 투자하면 돈 많이 벌겠다. 저 주식 투자하면 돈 많이 벌겠다 싶은 생각이 되니까 다 투자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압력을 가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금 동아시아 4개 국가들이 동일한 압력을 받아가지고 동일하게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이제 한꺼번에 개방하지는 않죠. 우리도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외국인 주식 투자 비율을 뭔가 하면 뭐 15%에서 20%, 그 다음에 25%, 30% 매년 조금씩 그렇게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방을 조금씩 늘리면 따라 가지고 그만큼 외화가 들어오는 거죠. 돈이 자꾸 들어옵니다. 외국에서 돈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완전 개방은 안 돼 있으니까 개방도를 높일수록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돈은 계속 들어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돈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돈인데 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외국에서 외화는 우리나라로 계속 들어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관리를 잘못했던 겁니다. 저게 이제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외환을 내 돈인 줄 알고 써버렸다 그러면 그게 탈이 나는 거죠. 실제 그랬던 거죠. 그게 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상태에서 국가가 그 돈을 회수해가지고 가지고 있었으면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결국은 그 외환은 금융기관이 가지는 겁니다. 가지고 그걸 환전해가지고 국내에 그만큼 돈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금융기관이 또 그 외환을 잘 가지고 있도록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쓰고 가지고 있도록.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 금방 돈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들어오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이게 뭔가 좋을 것 같으면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들어오는 게 스탑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와 있던 것도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나가는 거죠. 금융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발도 없고 꼬리도 없습니다. 그냥 쑥 한순간에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 소위 전자거래, 세계적인 전자거래 시스템에서 마우스 클릭만 하면 그냥 돈이 싹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큰 원인이었습니다. 뭐 재벌의 위기 뭐 이라고 하는데 뭐 재벌이 뭐 그때 이때 갑자기 이상한 건 아니죠. 재벌은 옛날부터 재벌이었습니다. 왜 이때 터졌냐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 하락과 기업 도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역선택 및 도덕적 위험 증가 문제의 악화와 총수의 감소, 뭐 외환위기 발생. 이 다 뭐냐? 결국은 뭔가 하면 이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뭐 회계 불투명성, 뭐 부정부패, 재벌 문제, 뭐 온갖 것들 문제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원인이라고 들기는 좀 말이 안 되고, 어쨌든 궁극적인 원인은 이것을 정책 당국이 잘 관리 못해서 그랬다라는 것이 뭐 기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원인이었고,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 덕에 기존에 계속 가지고 있던 문제, 해결 안 되던 문제를 한꺼번에 다 처리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선진적인 구조로 확 바꿨다라는 겁니다. 회계 과정 한번 바꾸는 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한번 그걸 투명하게 바꾸자라고 하면 다들 반대하죠. 다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스스로 푸는 환경에서는 바꾸자 그러면 아무도 반대 못하니까 한꺼번에 싹 바꿨습니다. 야, 너 때문에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지경이잖아. 딱 그 한마디로 해가지고 그걸 다 바꿨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수업료를 조금 냈지만 좋은 성장통이었다라고 지금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체계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걸 안 겪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하면 그 고질적인 문제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뭐 어쨌든 잘 극복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도 되더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해보시죠.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잘 회복이 안 된 나라들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나라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불균형이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재정 불균형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개도국은 재정 불균형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르헨티나는 그 옛날에 선진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정책이 남아있고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역선택 및 도덕적 위험 문제가 악화되고 은행 패닉이 시작되고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전면적인 금융위기. 그러면 IMF 가서 돈 빌려와가지고 땜빵하고 그 다음에 조금 뭔가 하면 긴축하면서 조금 회복이 되죠. 특히 이제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 환율이 폭등해가지고 그 페소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수출이 잘 되면서 좀 회복됩니다. 그러면 좀 회복이 되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대표적으로 이게 반복되는 나라로 우리가 보죠. 자,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슬란드하고 아일랜드가 아이슬란드가 부유한 국가였다. 그죠? 뭐 1인당 GDP를 봐가지고 부유한 국가 맞습니다. 부유한 국가 맞는데 이게 이제 뭐 PPP로 온다 그러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 이 두 나라를 본다 그러면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한 나라인데 이제 둘 다 금융위기를 된통 겪었습니다. 크게 겪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우리나라 여행 프로에 자주 나오죠. 여행 프로에 자주 나오는 아주 환상적인 나라입니다. 환상적인 나라인데 그래서 1인당 GDP가 높은 부유한 나라임에는 분명한데 뭐 그렇게 보면 부유하지만 사실은 나라 규모가 크지는 않죠.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실제 이제 여기 인구 최근에 늘어서 따름이지 뭐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사람이 살 수 없는 데였습니다. 그래 조금 아주 인구가 적은 나라였죠. 그런데 소위 글로벌 워밍의 제일 큰 혜택을 받은 나라가 이 아이슬란드입니다. 덮여있던 빙하가 다 녹기 시작하는 거죠.
녹으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빙하가 뭔가 하면 관광 자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이면서 돈들이 이 나라가 몰려간 겁니다. 전 세계적인 돈이 몰려갔죠. 몰려갔다가 이제 그 돈이 언제 스탑이 되느냐 그러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나버렸죠. 나버리니까 몰려갔던 투자용 돈들이 자 우리 회사 망할지 모르니까 그거 다 회수하는 겁니다. 2008년에 시작된 아이슬란드 금융위기라는 것은 결국은 그겁니다. 들어갔던 돈이 외국에서 투자됐던 돈이 외국에서 돈이 마구 투자되니까 그 나라는 돈이 넘쳐나는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뭐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사람들은 잘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만 하나 지가 팔아도 큰 돈 버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하면 다들 사니까 그렇다가 이제 그 돈이 나가니까 안 들어오고 나가면 그때는 경기 수출이죠. 이래서 뭔가 하면 금융위기를 겪은 겁니다. 뭐 그 뒤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심각한 불황이 발생하자 외국 자본이 탈출했다 하는 거죠. 시작은 사실은 들어오는 돈이 중단되고 나가면서 시작됐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그때부터는 이제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더 빠른 속도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랜드가 영국에 바로 붙어 있는 서쪽에 붙어 있는 나라죠. 영국 그렇죠. 서쪽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아일랜드가 이제 세계적으로 최근 뭐 90년대부터 제일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영어를 쓰는 나라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저발전 국가였죠. 영국하고의 오랜 동안의 전쟁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가지고 아일랜드도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전 세계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많은 투자 유치를 유지를 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법인세를 깎아주고 해준 거죠. 소위 텍스 헤븐을 만들어 가지고 낮은 법인세를 정책을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미국 회사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회사들의 유럽 본부가 아일랜드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로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기업이 몰리니까 아일랜드가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는 겁니다. 성장을 했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갔던 것도 뭔가 하면 소위 금융위기가 생기니까 다시 다 스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하면 크게 이 산업 생산력이 있고 뭔가 잘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사실은 정책 하나 어떻게 봐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문제를 많이 삼죠. 낮은 세금 가지고 딴 나라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그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이제 치팅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했던 겁니다. 성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정이 되면 지금은 이제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법인세를 단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새 대통령이 와가지고 법인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법인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단일화하자는 얘기죠. 차이를 없애자. 이것 때문에 뭔가 하면 그런 식으로 그런 짓을 하는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세금에 제대로 안 거치고 소위 세수하고 뭔가 세원과 이 세수하고의 매치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이런 그런 치팅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일종의 빠른 경제 성장을 하긴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단되면 다 이런 금융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도국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가 선진국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어요. 무리는 있어. 그쪽에 있으니까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경제의 펀더멘탈을 본다 그러면 아직 그쪽으로 가지는 못할 정도가 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이 이제 이상까지가 우리가 금융위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